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정치 화투가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의 김성환입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이배입니다. 예. 먼저 저희가 지난번에 그 최이배 의원님 그 대한항공 주총장에서 전화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또 조영호 한진그룹 회장이 어제 미국에서 별세를 했습니다. 네. 한진그룹은 물론 뭐 재계 전체가 많은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어제 아침 회의 때 이제 그 문자로 계속 누가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예. 주총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병환 중이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들렸었는데 그렇게 유독한지까지는 몰랐었고 뭐 굉장히 좀 저도 놀랐었습니다. 예. 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건강이 위독한 상황이면 그렇게 주총에서 이사 연임을 위해서 계속 시도할 수 있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내부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실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예. 병환이 급격히 더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 봐서는.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오히려 그런 것이 빌미가 돼서 이사 연임에 반대의 또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런 걸 조심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네. 이 포스트 조영호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재판에도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성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대체로의 여론은 이제 그 큰아들이 승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네. 상속세 부담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 대한항공이 이 조씨 일가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이 대한항공이 사실상 국적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어지간하면 대한항공을 타고 그 기업이 오늘까지 성장하는데 국민 기업적 성격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뭐랄까요, 여러 가지 주주 가치가 더 보존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이 모색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밝혔어요. 국민들의 노후 생활 보장하라고 맡긴 국민연금을 악용해 기업 빼앗는 데 사용해서 연금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문정권의 첫 피해자가 오늘 양면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느 분께서 좀 말씀하실까요? 굉장히 이제 사실에 대한 어떻게 왜곡인데요. 그러니까 예.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는 뭐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요. 벌써 한 10여 년이 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했던 거고 당연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또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무슨 연금 사회주의라고 지금 재계나 또 한국당이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사실 왜곡 그리고 이념몰이로 이렇게 좀 국민연금을 이렇게 의결권 행사하고 이렇게 주주권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뭐 그런 이제 속내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전형적인 철진한 색깔론이죠. 만약에 이것을 사회주의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정책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 영국 이런 데거든요. 그럼 그 나라를 사회주의라고 하겠습니까?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이 맡긴 돈인데 대한항공이 여러 가지 뭐 갑질이나 혹은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주 가치가 떨어지는 걸 그럼 가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론을 펴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기업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종의 스튜어디십 코드를 발동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행위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본격적인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김연철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좌파 이념 코드가 쇠 심줄보다 질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청와대와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통행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먼저 임명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어제 그 두 분을 이제 임명함으로써 지금까지 그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없이 이제 임명된 장관급 후보자가 13명이 됐고요. 네. 아무튼 또 인사 실패로 낙마한 장차관이 8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인사청문회에 어떤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뭐 그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완전히 이렇게 좀 무시하고 계속 임명이 강행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이제 흠결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보고 또 이런 정쟁으로서 이제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 오늘 또 제가 법사위에서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한국당이 이제 어제 장관 두 분에 대한 임명 강행한 것에 대해서 또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결국은 오전 내내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예, 정해되고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청와대가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명 아까 8명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 민정 라인에 좀 무능함이 계속 드러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실수했지만 계속 이걸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제 뭐 어렵죠 말하기가. 이건 좀 무능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대통령께서 이 부실 검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라인을 좀 재정비하고 좀 눈높이에 맞는 청와대에서 인사 시스템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저희가 이제 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청와대도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부터 4월 임시국회 시작됐습니다만 지금 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김성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청문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요. 예. 그 14번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더듬어 보면요. 그 예를 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게 첫 장관 임명 때 이분들 청문 보고서 이런저런 이유로 채택을 안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굉장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오늘 고교 무상급식과 고교 무상교육 발표가 있었는데 유은혜 네. 장관도 이런저런 이유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줬어요. 근데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준 장관들 사실은 굉장히 일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짚어 보면 굉장히 야당에서 아주 작은 신상 털기, 흠집 잡기 이런 걸로 안 해주거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유로 안 해준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과도한 흠집 잡기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아예 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발목 잡기를 한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인사청문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에 몰면 뭐 한 건 터질 때마다 인사수석, 민정수석 교체하면 그거 하다 볼 일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 이제 좀 정부적 요소랄지 이런 걸 고려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 책임을 모두 민정수석에게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민 좀 눈높이에 맞춰달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앞서 이런 분들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이유가 뭐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뭐 증여세 탈루, 뭐 그다음에 뭐 자녀에 대한 어떤 특혜 관련된 시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빌미를 제공을 한 거는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네. 그래 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못 미치는 사람을 자꾸 제시했고 뭐 그러니까 이번에도 7명 장관 후보자 중에 2명을 결국은 한 명은 자진 사퇴하고 한 명은 이제 그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네.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적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뭐 매번 할 때마다 뭐 인사 민정 라인 우리가 교체하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솔직히 야당 입장에서도 한동안 두고 봤는데 계속 이런 인사 실패가 되니까 이제 그런 실패 책임에 대한 뭐
인사라인 교체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다는 부분은 또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최 의원님이 속해 있는 정당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매번 요구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추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박영선 장관 이제 임명됐으니까요. 관련입니다. 남편이 대표로 있는 로펌에서 박 후보자의 박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특정 대기업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맞고발 지금 뭐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는 박영선 장관이 삼성 저격수라는 이름으로 삼성이 무슨 여러 가지 이 소송을 수임했다고 하더니 또 최근에는 뭐 현대 자동차 관련이라고 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인과관계가 전혀 증명되지 않는 걸 가지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허위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의 그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네. 앞서 최 의원께서 이제 인사 민정 라인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많은 야권 쪽에서 특히 보수 야권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제 경질 요구가 계속되는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선으로 말씀을 하시는 책임인 건지를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검증 실패 부분은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실패한 것이고 예. 특히나 이제 지금 조국 수석이 이제 민정 수석으로서 그런 인사 검증에 또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솔직히 그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법 개혁에 더 올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느라 이런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신경을 못 쓰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사법 개혁 특별위원장을 맡든지 뭐 이런 쪽으로만 역할을 하시고 네. 명확하게 민정에서는 진짜 민정에서 할 일을 하는 그런 또 분으로 적합한 분을 임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 수석의 이제 조현옥 수석과 그다음에 민정의 이제 조국 수석 두 분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이응 이응님 이번 인사가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잘 해내길 바랍니다. 야당은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일수록 더 반대했던 기억밖에 안 납니다. 4309님 인사청문회 시스템 보강해야 합니다. 대통령 임명 강행은 과도한 것 같습니다. 4596님 이번 인사도 부실 검증 아닌가요? 대통령 경청은 하지만 실제로 생각은 절대 안 바꾸는 분 같아요. 7821님 야당 의원들 말만 들으면 청문회 하다가 대통령 임기 마감됩니다. 국정 운영은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라고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인사 민정에 대한 책임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청와대가 나름대로 이제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7개의 검증 주제를 정해서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7분의 장관 후보자도 그 7대 이 검증 가이드라인은 통과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7대 검증 이외에도 정무적 요소라든지 예컨대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주택이 사실상 세 채인데 그것의 구입 과정이나 증여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이 그렇게 처신하는 게 적정하냐는 문제를 사전에 잘 못 걸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촘촘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저희 당의 의견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인사청문회 필요하고 중요하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책 검증으로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신상털기로 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대통령이 임명 가해하면 그만 아니냐라는 무용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접점을 찾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많은 대안으로 이제 내세웠던 게 그런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검증에 대한 부분은 공개로 하자. 이게 뭐 미국식이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조해서 대안으로 많이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만일 보고서 채택을 안 하거나 부적격 의견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좀 어떻게 보면 제동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 나오는데 혹시 그 부분은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너무 제한하는 것 자체는 또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총리에 대해서는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모든 장관을 그럴 수는 없지만 뭐 부총리까지라든지 뭐 이렇게 좀 중요한 그 업무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강화된 국회에 좀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또 현재 대안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안들이 법 개정도 필요하고 뭐 때로는 그 또 뭐 헌법적인 사안도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국회 내부에서 좀 그 논의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다음 주 중으로 해서 한번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네, 저도 이번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제 소관 상임이라 직접 봤는데요. 예. 야당 의원들이 정책 검증과 관련된 질문은 단 한 건도 하질 않았어요. 왜 자료 제출 안 했냐, 신상 털기, 의혹 제기 이런 얘기 하다가 볼일을 다 보고 중간에 또 중단시켜 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보면 소위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정책 검증 이 장관 후보자가 그 해당 부처 일을 하는데 적절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네. 다만 인사청문회가 현재 상태로 그럼 무용하냐 이거는 역시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추가로 확인이 돼서 중간에 낙마한 분도 생기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의혹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제도의 장단점을 잘 가려서 이제 조만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을 하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청취자 0324번님. 지금 국회에서 요구하는 건 의원 내각제 하자는 건가요? 지난 정부에서도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거나 부적격 판정에도 임명했었습니다. 청문회는 인사를 검증해 보자는 거지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회에 양보한 게 아닙니다. 정근영님, 민주당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들이 스스로 세운 7대 기준에서 뭘 어떻게 통과했다는 건가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번 그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셨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현안들이 국회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통과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먼저 선거제도,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추진권 이게 지금 있는 것 같고요. 또 당장의 미세먼지라든가 산불과 관련된 재난 관련된 추경 예산 편성 여부도 결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인사청문회 이후에 여러 가지 후폭풍 등으로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4월 국회 전망 각각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최 의원께서 먼저. 예, 일단 임시국회를 이제 개원을 하긴 했습니다. 어제부터. 네. 근데 아직 그 의사 일정이 지금 원내대표 간 협의가 안 돼서 하나도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지난주에 통과된 법 중에 중요한 게 그 국회 운영에 관련된 법 중에 그 법안 소위를 일주일에 2번씩 꼭 열어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 국회 운영에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제발 지키자. 당장 우리가 통과를 시켜놨으니. 그래서 국회에 그 상세한 그 일정은 안 짜여져도 상임위 자체적으로는 일정을 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안 소위 등 같은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열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저희 당에서는 그동안은 여야 간의 간사들이 다 협의를 해서 결정했었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법에 이제 규정은 있었는데요. 네. 뭐 간사들 협의가 안 되면 이제 못하게 되는 게 관행이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 당은 아무튼 저희 당이 법안 소위 위원장으로 있는 그 법안 소위는 꼭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열도록 하자라는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가 표명을 했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안으로 나온 게 당장에 이제 그 최저임금 그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52시간제도 도입하면서 탄력시간제도 확대하는 것, 뭐 이런 등등의 지금 민생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논의를 위해서 반드시 좀 의사일정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선거법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좀 저희 당내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의원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결론을 내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입장 정해서 뭐 이제 국회 내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국회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지금 입장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지금 주시죠.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임시국회는 미세먼지 대책과 산불 관련한 추경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지체된 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게 주된 숙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뭐 야당도 산불 관련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고 미세먼지 문제도 매우 중요하니만큼 아마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법안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자고 했더니 그건 좀 무리가 있고 최소한 한 달에 2번 이상은 하자고 아마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법안 소위가 작동이 되어야 여러 가지 지체돼 있는 법안들이 처리가 될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공수처법도 처리를 해야 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것도 처리해야 되고요. 굉장히 오래된 숙제가 돼버렸는데 유치원 3법도 아직 처리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탄력 근로제 문제라든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도 이참에 좀 바꾸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택시 카풀 관련한 것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 법안들이 이번 4월 임시국회 때는 좀 반드시 처리가 돼서 우리 국민들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부분을 예, 제가 말씀 안 판단이, 드렸는데 추경 부분은 진짜 그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제 산불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딱 이렇게 포커싱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예전처럼 일자리 추경이라 놓고 막 다른 사업들 막 넣으면 정쟁망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는 정부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그 포커싱해서 추경 낸다면 뭐 그 부분은 쉽게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9100님, 장관 임명 철회한다면 야당은 협치할 건가요? 그걸 빌미로 더 정권 흔들기에 몰입할 겁니다. 1416님, 야당이 후보자에 대해 사소한 걸 문제 삼는다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합당한 주장입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 0761님, 어찌됐든 청문회는 해야 합니다. 2명은 걸러냈잖아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0529님, 기업 채용 순서도 서류 인적성 검사, 그다음 사무 능력입니다. 인적성이 안 되는데 사무 능력 검증하면 뭐 하나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화투, 4.3 보궐선거 이후의 첫 정치화투입니다. 보궐선거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성적에 대한 평가들 좀 해보시죠. 먼저 김성환 의원님. 네, 뭐 아시다시피 창원 성산은 이제 정의당 후보하고 저희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를 했는데 네. 이제 신승을 했고 통영 고성은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체로 선거 결과는 무승부다라고 하는 이면에 특히 민주당은 좀 더 국민들의 희망, 바램,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일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라고 네. 해서 그런 부분에 착목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혹시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서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새삼스럽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더 네. 열심히 해야겠죠. 최이배 의원님, 바른미래당 상황이 총선 이후로 지금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이후로. 예. 보궐선거죠.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이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 회의에 불참까지 했다고 하고 손학규 대표는 버텨야 길이 있다. 자진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바른미래당이?
저희가 이번에 보궐선거에 이제 후보를 창원에서 한 명을 냈는데 굉장히 좀 후보를 물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네. 나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후보가 있어서 나갔고, 뭐, 당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나름대로 당력을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손 대표님이 직접 가가지고 창원에서 거의 한 달 넘게 살면서 선거 지원을 했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뭐 우리가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든 건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번 기회에 경남에 가서 바른미래당을 알리고 특히나 이게 당이 통합된 이후로 그 경남에는 우리 조직 기반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있었던 국민의당 쪽, 바른정당 쪽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당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 네, 네. 그리고 또 손다방을 계속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홍보를 계속 또 손낙규 대표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뭐 거기서 그 성적이 안 좋았다고 갑자기 손낙규 대표에게 이제 책임론을 내세워서 그 세 분의 최고위원이 이제 다 같이 사퇴하자라고 하는데 네. 좀 과도한 그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 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또 당의 전반적으로 뭐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도부에서 아무튼 따로 이거를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해야 될 것이냐라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논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과거에 대한 그 뭐 또 책임론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아니라 더 우리 당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내는 좀 노력을 하자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조만간에 지도부가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당이 더 단합되고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궐선거 이후로 정치권은 지금 내년 총선 체제로 지금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렇죠. 모든 당들이 아마 그렇죠. 그렇게 지금 집중하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민주당 쪽에서는 총선 전략의 한 축으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을 당으로 임명할 것이다, 기용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의 실무적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됐던 얘기인데 조금 확정적인 것처럼 나와서요. 저희도 좀 당혹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 공식 비공식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고요. 예. 탁현민 행정관이 뭐 예전에 자기가 쓴 책 때문에 약간의 이제 구설수에 올라 있긴 했습니다만 실제 홍보 소통 분야에는 굉장히 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 능력을 당 차원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다만 그것이 홍보소통위원장 뭐 직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은 이 다음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다 모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두루 어떻게 총선 체제에 합류케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지금 복귀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이제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한 어떻게 뭐 전략으로 판단을 해도 될지. 네, 지금 민주연구원 원장이 김민석 원장인데요. 네. 임기가 5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5월 중순 이후에는 양정철 지금 이제 내정자죠. 네. 내정자가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민주연구원의 역할이 당의 이제 중장기 전략 과제들을 연구하는 게 주 역할이니까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아마 총선의 여러 가지 전략적 과제들을 민주연구원이 주로 연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이제 정두환 전 의원이라든가 박지원 의원과 이제 여러 가지 정치권의 상황들을 얘기를 했을 때 총선 체제로 들어가면 바른미래당이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내놓고 계십니다. 예. 일부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아니면 보수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거나 또 일부는 뭐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뭐 진보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그걸 굉장히 강하게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원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실이니까 인정을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예.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 많이 주시고 그리고 또 과거에 그 한국당의 어떤 그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 의식 때문에 다시 한국당을 지지하기도 그렇다. 그러면서 막상 그 현장에서 초기에는 찍어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창원 제가 선거 유세를 매주마다 갔을 때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3지대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바른미래당이 꿋꿋이 지켜나가서 그걸 우리 당 중심으로 아무튼 새로운 대안 세력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이 좀 단합되고 통합된 모습으로 저희가 꿋꿋이 버티고 있으면 저희는 분명히 제3당으로서의 기회가 또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의 원심력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저희가 당내 좀 소통도 더 강화하고 네.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당에 좀 이렇게 딴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에서 좀 더 그 부분인데요. 소통하면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죠. 이현주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현주 의원은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제가 여기 와서도 말씀드렸는데 손학규 대표가 나갈 사람은 나가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이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자꾸 이제 그 원심력이 끌려가면서 당을 통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솔직히 지금 이 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게 당원권 정지 1년이지만은 뭐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공천을 당에서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명이거든요. 그래서 예. 본인도 뭐 어젠가 뭐 아무튼 탈당에 대한 뭐 그런 언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본인도 자신의 정치 지향과 맞는 분들하고 같이 정치하는 게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당 내에서 이 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당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그 중심축이 되겠다라고 동의하는 분들이 통합해서 같이 간다면 충분히 이 바른미래당으로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은 그러면 당을 떠나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당에서 뭐 해당행위하고 막 좀 내부에 대고 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당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서 네. 총질하면 더 아프죠. 예, 그렇죠. 9368님 바른미래당은 보궐선거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내년 총선에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눈웃음표 주셨고요. 8242님 이현주 의원 등등은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명분 쌓기 애쓰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김성환 의원님 네. 지금 상황으로 그럼 내년 총선은 지금의 선거제로 그냥 치러지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까? 저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법은 특성상 패스트트랙에 올리더라도 결국은 전체 합의가 필요한데요. 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그 시기에 민심이 중요하거든요. 그 민심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큰 방향으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를 다 지역구에서 투표한다는 거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아마 비례대표가 확대되는 쪽으로 가고 지금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요소들도 가미돼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인원이 얼마나 될 건지는 조금 더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 둘러싼 현직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정치와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